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1910년 여성작가 엠마 오르치가 창작한 영국 최초의 여성 경찰 이야기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이디 몰리.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경찰은 그닥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무대의 배우들 또한 경찰 역할을 맡는 건 다소 꺼려했다고 하니 현재의 우리로선 참 뜻밖이죠. 미스터리 문학 평론가이자 편집자 오토 펜즐러는 당시의 그런 정서 속에서 여성이 경찰이나 사설탐정으로 일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의 산물이거나 자포자기의 필사적인 상태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레이디 몰리는 그런 시대 여성 작가에 의해 창작된 여성 경찰인데요. 첫 번째 단편에서 스코틀랜드 야드 내에서 그녀는 레이디 몰리로 불리웠다라는 문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레이디란 호칭은 그 당시 영국에선 귀족 집안의 여성에게만 이름 혹은 성 앞에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천한 직업으로까지 여겨졌다는 여성 경찰의 귀족 집안의 여성이라 역시 뭔가 레이디 몰리에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하죠. 아직은 그녀가 왜 경찰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가진 수사관으로서의 능력이 참 독특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 사건이 미스터리로 빠질 때 투입되는 레이디 몰리는 사건 관련 인물의 인간 본성을 우선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낸 추리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면에서 미스 마플이 가시돋친 말로 모여앉은 사건 관련자들의 심리를 점점 압박해가던 에어쿨 포아로도 살짝 떠올랐습니다. 에거사 크리스티가 생전에 빅토리아 시대에 발표된 초기 여성 작가들의 추리소설들이 자신에게 용기와 더불어 작품적인 영감을 주었다라고 언급했던 말도 생각나더군요. 앞선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가 이후 여러 여성 작가들의 완성도 있는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100여 년 전 활약했던 최초의 여성 경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이디 몰리, 그 두 번째 사건, 프리윈 미니어처입니다. 제1장 나인스코어 살인사건의 미스테리를 푸는데 레이디 몰리가 보여준 수사 방식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온전한 승인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서 그녀가 보인 기민함과 독창적인 사고는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레이디 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경찰청 내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천기니의 보상금이 걸린 프리윈 미니어처 도난 사건이 대중과 경찰의 관심을 모두 사로잡았을 때 경찰국장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레이디 몰리에게 그 사건 수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이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술품들이 지닌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이번 수사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프리윈 씨가 자신이 소장한 잉글하트 미니어처 작품에 1만 파운드라는 가치를 매긴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과한 평가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처럼 예술품을 식별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말이다. 프리윈 씨에게는 잉글하트 미니어처 8점이 있었다. 작품들 모두 7 내지 10cm 사이즈의 자그마한 상아판 위에 인물 초상화가 아름다운 색채로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프리윈 씨가 소유한 그 8점의 잉글하트는 동종 다른 작품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 평가되었다. 소장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을 시점, 르브르 박물관 측은 20만 프랑에 그걸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런 제하에 거절했다. 이미 엄청난 부자였던 프리윈 씨는 안목 있는 예술품 수집가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미술상이기도 했다. 부러워할 만한 최고가의 독특한 예술작품을 그 어떤 수집가와 견주어 봐도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언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예술품이 바로 잉글하트 미니어처 세미라였다.
그런 프리윈 씨가 죽기 전 건강이 무척 쇠약해졌다. 지난 2년 넘게 브라이튼 근처에 있는 그의 대저택 블래чл리 하우스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정도였다. 프리윈 씨가 그처럼 급격히 쇠약해진 데는 그의 가족사가 연관되어 있다. 그의 아내 프리윈 부인은 영국 귀족 출신으로 눈부신 미모의 소유자였다. 예술적 자질 또한 뛰어난 그녀는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왕립 아카데미에서 몇 차례 전시한 바 있는 우수한 수채화 화가이기도 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 라이오넬 프리윈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부유한 미술상 아버지가 지닌 막대한 자본 덕에 아들은 아낌없는 교육과 사회적 이점을 제공받으며 성장했다. 그뿐 아니라 아들 라이오넬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매너로 사교계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라이오넬 프리윈은 공개적으로 밝히기 다소 껄끄러운 사업에 연루되었고 경찰이 그 사업에 연관된 수표들을 추적하면서 불명예스런 소송이 뒤따랐고 결국 큰 빚까지 지게 되었다. 라이오넬 씨는 소속되어 있는 연대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농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블래чл리 하우스 저택 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 프리윈 씨가 방탕한 아들이 진 부채 중 일부를 갚아주는 과정에서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거기다 아들이 캐나다에서 새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때도 부자 간의 과격한 논쟁이 오갔던 모양이었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한 프리인 부인은 남편의 그러한 방식에 무척 마음이 상했다. 예술가적 기질과 더불어 세련된 구상미를 갖춘 아내의 성향은 남편에게만큼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남편은 자신의 사업과 명예가 우선이었고 아들이 불러온 일련의 소동이 자신의 명성에 누를 끼쳤다고 믿었기에 아들을 결코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아들이 캐나다로 떠난 후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다며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몫의 재산과 자신이 수장한 예술품 컬렉션을 그의 조카 제임스 하이엠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후 프리윈 씨의 건강이 급격히 망가진 걸로 보아 프리윈 씨가 그동안 아들에게 건 기대가 무엇보다 컸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시력과 두뇌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약 9개월 전쯤 또다시 발작을 일으켜 몸이 마비되었다. 이 불쌍한 노인이 뇌졸중으로 건강을 잃고 블래чл리 저택에 갇혀있다시피 칩거한 2년 동안 그를 유일하게 기쁘게 해준 것은 그의 미술품 컬렉션이었다. 블래чл리 하우스는 하나의 완벽한 미술관이었고 환자는 커다란 홀 가득 전시된 그림과 조각품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미니어처 세미라가 보관된 곳을 따라 그의 휠체어에 의지해 다녔다. 첫 번째 뇌졸중이 있었던 2년 전, 프리인 부인은 남편의 좋은 친구이자 저명한 프랑스인 감정사 무슈 드 콜린비를 저택으로 초대해 머물게 했는데 이는 가여운 남편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밝게 해줄 목적이었다. 루브르 박물관이 프리윈 씨의 잉글하트 미니어처 구입에 8,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안한 것도 그 유명한 프랑스인 무슈 드 콜린비를 통해서였다. 물론 프리윈 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자신의 소장품이 그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무슈 드 콜린비 씨 외에도 루브르 박물관의 고문위원회 소속 몇몇 위원들이 프리윈 씨에게 그 독특한 보물을 팔도록 여러 차례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자는 완고했다. 유명세를 떨치게 된 프리인 미술 컬렉션은 그의 사후엔 상트 페테부르크와 런던에서 미술 상인으로 활동 중인 그의 조카 제임스 하이엠에게 상속될 것이었다. 이토록 잉글하트 미니어처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잉글하트 미니어처가 사라졌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이다. 1월 14일 저녁 8시 30분 프리윈 씨는 세 번째 뇌졸중을 일으켰다. 발작을 일으킬 당시 그는 하인 케넷과 2명의 간호사와 함께였고 프리윈 부인은 바로 그의 침실로 불려왔다. 의사를 모시러 가기 위해 저택의 자동차가 출발했다. 의사가 도착하고 한두 시간쯤 지나자 프리윈 씨는 다소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으나 몹시 안절부절하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시선은 불안한 듯 방 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었다. 아마도 프리윈 씨는 미니어처 작품을 보길 원하는 듯합니다. 간호사 도슨이 말했다. 프리윈 씨는 그걸 곁에 두고 보고 있을 때 항상 마음이 안정되시곤 하거든요. 간호사는 잉글하트 미니어처 작품이 들어있는 커다란 가죽 케이스를 열어 환자의 침대 곁에 올려주었다. 그러나 프리윈 씨는 자신이 그동안 사랑해온 그 값비싼 장난감을 마음껏 즐기기엔 죽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미니어처를 만지작거리다 이내 지쳐서 베개 위에 손을 떨구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프리인 부인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프리인 부인이 의사에게 말했다. 남편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잠시 둘만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의사가 조용히 물러나며 말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간호사 중 한 명이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방에 머물러 있던 간호사 도스는 프리인 부인이 죽어가는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남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라이오넬에 관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픈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지금 브라이튼에서 제 동생 엘리샤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당신이 라이오넬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애를 데리고 올게요. 죽어가는 남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프리인 부인은 남편이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집사인 존 칩스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자동차를 대기해 두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시선이 미니어처 작품이 담긴 가죽 케이스에 닿았다. 이것을 집사 칩스에게 주고 서재에 잘 보관해 두라고 전해줘요. 하인 케넷에게 가죽 케이스를 건네며 프리인 부인이 말했다. 그런 후 그녀는 외출용 옷을 갈아입으러 그녀의 침실로 갔다. 외출 준비를 끝낸 그녀는 저택 층계에서 집사 칩스를 만났고 집사는 그녀에게 현관문 앞에 자동차가 대기 중이라고 알렸다. 집사 칩스는 하인 케넷이 건네준 미니어처가 든 가죽 케이스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먼저 그 미니어처 케이스를 서재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하세요. 프리인 부인의 말에 집사가 바로 대답했다. 네, 부인. 그는 그녀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잠시 서재로 들어가 부인의 지시에 따라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후 그는 여주인이 자동차에 타는 것을 배웅한 후 마침내 저택 현관문을 닫았다. 제2장 약 1시간 후 프리인 부인이 돌아왔지만 그녀는 아들 라이오넬과 동행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품은 감정의 골이 꽤나 깊었던 모양이다. 그는 부자간으로서의 친밀감도 교감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늦은 밤 병자의 침대 곁에 있기를 끝내 거부했다. 그러나 죽어가던 아버지는 아들이 보여준 이 비협조적인 의사에 관해선 전해 듣지 못했다. 프리윈 씨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후 곧 혼수 상태에 빠졌고 길고 고단한 밤을 보내다 다음날 새벽 6시 무렵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프리인 부인이 남편이 소중히 아끼던 잉글하트 미니어처를 문득 떠올린 것은 다음날 꽤 늦은 오후였다. 항상 그래왔듯 그것들은 서재에 잠겨진 캐비넷 안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을 터였다. 프리인 부인은 천천히 서재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긴장하며 밤을 지새운 데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그녀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로부터 15분 후 집사 칩스는 얼이 빠져있는 프리인 부인을 서재에서 발견했다. 노 집사가 불안한 마음에 안부를 묻자 그녀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니어처들 어디 있죠? 갑작스러운 질문과 여주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뉘앙스를 감지한 집사는 재빨리 서재를 둘러보았다. 어젯밤 제게 그걸 서재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공포심을 느끼며 덧붙였다. 하지만 부인,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그 미니어처 케이스는 여기 없는 걸로 보이는군요. 즉시 간호사에게 달려가서 어젯밤 사이 그것이 프리인 씨의 방으로 다시 옮겨졌는지 물어보세요. 프리인 부인의 말에 집사는 서둘러 간호사에게 달려갔다. 그는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인 케넷과 두 간호사에게 혹시 그 미니어처가 고인이 된 주인의 방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들에게선 즉각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이 미니어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젯밤 집사가 하인 케넷으로부터 그걸 건네받고 여주인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가여 노 집사는 절망에 빠졌다. 저택 내 하인들 역시 이 소식에 무척 놀랐으며 저택 전체는 경악에 빠지고 말았다. 미니어처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지난밤 주인의 죽음보다 사실상 더 큰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프리인 부인이 가장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 모양이다. 그녀는 미니어처가 저택 안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집사에게 침착하게 지시했다. 즉시 자동차를 브라이튼 경찰서로 보내세요. 이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되는지 확인하는 건 이제 내가 해야 할 의무니까. 30분 정도 헨킨 형사와 맥클로드 경감이 프리인 부인이 보낸 자동차를 타고 블래틀리 하우스 저택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영리한 경찰이었고 그들은 우선 도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닥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범인을 알아내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과 정교한 수사력이 필요할 터였다. 헨킨 형사가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집사 존 칩스가 지난밤 여주인이 자동차에 타는 것을 배웅하는 동안 저택 현관문은 필연적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운전수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 차가 다시 멈춰섰고 프리인 부인이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집사에게 간호사와 관련해 몇 가지 지시사항을 소리쳤다. 집사는 여주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듣기 위해 자동차 가까이로 달려갔고 그녀는 지시사항을 반복했다. 아마도 어젯밤 저녁 저택 정원의 관목 주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도둑이 그 잠깐의 기회를 이용해 저택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도둑질할 기회를 엿보며 내부 적당한 장소에 숨어 있었으리라는 게 헨킨 형사의 추리였다. 하지만 집사 칩스는 여주인을 배웅한 후 다시 들어선 저택 내부에서 그 어떤 이상한 점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가 배웅을 위해 저택 안을 비운 시간은 1, 2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여주인을 배웅하고 다시 저택으로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평소 하던 대로 서재 창문 셔터를 포함하여 저택 1층의 모든 창문 셔터를 닫았다. 너무나 익숙한 루틴이었기에 입구홀에 달린 샹들리의 빛만으로도 집사 칩스는 어두침침한 저택 1층을 돌며
늘 해오던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었다. 저택 1층의 셔터를 닫는 동안 집사는 미니어처에 대해선 특별히 의식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후 대부분의 하인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외출한 여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집사는 문득 미니어처의 존재가 떠올랐다. 그는 꽤나 무심하게 1층 복도를 지나 서재 앞으로 갔고 열쇠를 돌려 서재 문을 잠그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브레틀리 하우스 저택 전체가 그날 밤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택의 주인이 2층 침실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2명의 간호사와 하인 캐넷이 그날 밤 내내 병자 곁에서 깨어 있었다. 하인 캐넷은 간호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어야 했기에 여러 차례 프루인 씨의 침실 안팎을 드나들었다. 물론 그는 2층으로 통하는 중앙 계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복도를 가로질러 다닐 필요도 없었지만 그가 자주 오갔던 2층 층계참과 보조 계단 부근에서 그는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프리인 부인은 외출로 돌아와 곧바로 중앙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지만 그녀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이상한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저택에 돌아올 당시 아들 라이오넬이 아버지를 만나보는 걸 거부한 사실에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고 남편의 위태로운 상태로 인해 초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인들은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주인 프리윈 씨의 죽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 하녀 에밀리는 그녀가 늘 하던 맡은 바 일을 하기 위해 평소처럼 1층 이곳저곳을 돌았고 서재에도 들어갔다. 서재 안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문의 셔터가 모두 올려져 있고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누군가 자기보다 먼저 서재에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고 집사 칩스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지만 곧 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결국 열린 서재 청문에 대한 생각은 주인의 부고 소식에 다 잊혀져 버렸다. 헨킨 형사가 하녀 에밀리에게 아침에 들어갔을 때 목격한 서재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질문하고 명확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할 때서야 그녀는 처음 서재에 들어가려 할 때 문이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러고 보니 서재 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로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바깥에서 잠궜는데 서재 안 창문 셔터가 닫혀 있지 않고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헨킨 형사가 물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 방은 도둑이 든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늘 그랬듯 깔끔했고 도둑이라면 훔칠 만한 물건을 찾느라 방을 뒤지고 뒤죽박죽 어질러 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전 도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하녀 에밀리가 다소 단호하게 말했다. 미니어처가 평소에 위치해 있지 않은 걸 확인하진 못했나요? 미니어처들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프리윈 씨는 종종 그걸 자신의 2층 침실로 가져오라고 요청하시곤 했거든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도둑이 저택을 탈출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보다시피 도둑이 저택 안으로 들어오고 서재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졌다. 프리인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떠난 시간부터 집사 칩스가 서재의 문을 열쇠로 잠궜던 시간 사이 그 1시간 정도 사이일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런 집사의 행동으로 인해 도둑은 서재에 갇히게 됐으리란 사실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창을 통해 도망간 정확한 시간이 언제쯤이었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웠다. 헨킨 형사는 프리인 부인이 저택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였음이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그 전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사나 프리인 부인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보이는 서재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스코틀랜드 야드의 경찰 엘리엇은 행킨 형사의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프리인 부인은 확실히 불안한 감정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지각력은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운전사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춰진 곳만이 너무 눈부셔서 헤드라이트 둥근 원의 바깥쪽, 즉 어두운 저택 쪽 창문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 자명했다. 그런 연유 외에도 도둑이 언제 성공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는지를 특정할 만한 흔적조차 찾기 쉽지 않았다. 저택 현관 앞과 서재 창문 바로 아래쪽 땅은 포장도로용 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도둑은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과 지면 사이는 2m 정도의 높이여서 뛰어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행킨 형사가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이상스럽다고 느낀 점은 도둑이 저택의 현재 사정과 내부 구조에 관해 꽤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도둑은 보통의 가택 침입자 머릿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명확한 하나의 목적을 품고 이 저택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오로지 미니어처 작품만 훔치려는 목적. 예술품보다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다른 값비싼 물건 대신 미니어처 하나만을 전리품으로 챙겨 탈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행킨 형사가 이제 직면해야 할 문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을 파고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인으로 저택 내부인이나 가까운 가족을 의심해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형사는 하인과 간호사를 포함하여 저택 모든 이들을 면밀하게 신문했고 그들의 알리바이와 행적을 확인했다. 거기엔 그 어떤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없었다. 행킨 형사는 지난밤 프리인 부인이 죽어가는 남편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한 후 외출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기억해냈다. 아버지와 금전적 갈등을 일으키며 떠났던 아들이 어젯밤 근방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형사의 면밀한 신문을 받은 프리인 부인은 아들이 어젯밤 브라이튼에 머물고 있었고 그녀가 어젯밤 찾아가 그를 만났음을 인정했다. 제 아들 라이오넬은 현재 브라이튼 메트로폴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처에 살고 있는 제 여동생 레이디 스테인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요. 제가 어젯밤 제 여동생의 저택에 찾아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곧 행킨 형사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심을 눈치챈 듯 서둘러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거길 떠나올 때도 아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상태가 매우 절망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과 내 여동생 집 사이의 거리가 11km에 달하지만 난 25분 만에 여길 도착했으니까요. 프린 부인의 진술은 그녀의 여동생 레이디 스테인과 그녀의 남편 마이클 스테인경에 의해 확인되었다. 젊은 청년 라이오넬 프리윈이 브라이튼의 호텔 메트로폴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그의 어머니가 자동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는 서섹스 스퀘어에 있는 마이클 스테인경의 저택에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프레인 부인은 그곳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고 그 시간 내내 죽어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아들을 설득하는 데 무던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물론 그 자리에 동석한 4사람 중 그 누구도 그 당시 가족 간에 오갔던 대화 내용에 관해 밝히려는 의사는 없어 보였다. 그저 레이디 스테인과 그녀의 남편 마이클 경은 라이오넬 프리윈이 그의 어머니가 찾아오기 전부터 그들과 함께였고 프리인 부인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들의 저택에 머물러 있었다고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대중이 섣부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런 류의 가족사에서는 당연히 심한 편견이 따라오기 마련이었고 사람들은 경제난에 쫓기는 라이오넬 프리윈 씨가
잉그라트 미니어처를 훔친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아버지의 값비싼 미니어처 작품을 몰래 훔쳤고 곧 북미로 가져가 높은 금액에 팔아버리려 한다고 말이다. 마이클 스테인경 저택의 고용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새어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프리인 부인과 그녀의 아들 라이오넬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위스키와 탄산음료를 가지고 다이닝룸에 잠시 들렀다가 라이오넬 씨가 매우 담담한 어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어머니 말씀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내겐 너무 감상적인 생각으로 여겨지네요. 조금의 배려와 도움이 나에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가판 밑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작은 가오 하나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아버지를 향해 아첨하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보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쯤이면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게 분명하고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화해하기를 거부한 젊은 청년에 대해 대중은 매몰차게 돌아섰다. 여론이 험악한 가운데서도 그 청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누구였던지 간에 도둑이 저택 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때는 아무리 되짚어봐도 집사 칩스가 여주인을 배웅하고자 현관문을 열어둔 잠시 동안 뿐이었으며 이후엔 누군가 저택을 출입한 정황이 전무했다. 현관문이 열려있던 때로부터 1시간 남짓 지나 집사는 미니어처가 놓여있던 서재의 문을 잠궜으며 다음날 아침 하녀 에밀리가 밤새 잠겨진 상태의 문을 다시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그럼에도 서재 안에 놔두었던 미니어처가 사라졌고 다음날 거의 밀시 상태였던 서재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 도둑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미니어처를 노리고 서재로 들어간 것을 의미했고 밖으로 잠겨진 서재문 때문에 창문을 통해 프리윈 씨의 미니어처만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걸 뜻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대중은 라이오넬 프리윈이 어떤 식으로든 절도에 연루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이르렀으며 이제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비참한 경제 상황이 마음 아파 그날 밤 직접 미니어처를 훔쳐 자신의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겠냐고 결론짓기에 이르렀다. 제3장 레이디 몰리는 대중의 이 같은 생각에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프린 씨는 도난이 일어난 당시 분명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레이디 몰리가 말했다. 프린 씨는 미니어처를 포함해 수많은 미술 컬렉션과 재산, 큰 수입원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러니 그녀는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아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죽은 후 미니어처와 예술작품들은 남편의 조카에게 남겨져야 했지만요. 그날 밤 남편이 사망하고 곧 부유한 상속자가 될 것이 자명했는데 그런 프리인 부인이 왜 애써 힘겹게 복잡한 방식의 절도극을 벌이겠어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 짙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거의 모든 유럽 언어로 인쇄된 통지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프리인 부인이 급히 제공한 도난당한 미니어처의 대략적인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통지문은 가능한 많은 해외 유명 미술관과 저명한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보내졌고 물론 미국의 주요 도시와 미국의 백만장자들에게도 보내졌다. 이로써 도둑이 훔쳐간 미니어처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미니어처를 팔 수 있을 때까지 도둑의 전리품은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할 터였다. 예술작품은 금, 은처럼 함부로 녹이거나 보석처럼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없기 마련이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둑은 도난품을 처리하려는 그 어떤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맡아보겠나? 국장이 레이디 몰리에게 제안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2가지 조건을 수락해 주신다면 제 최선을 다해보죠. 2가지 조건. 무엇인가? 우선 쓸데없는 질문으로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능한 유럽 전역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새로운 통지문을 보내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구매한 미술 품목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난 2년. 그건 뭐인가? 미니어처가 도난당한 건 3개월 전이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먼저 덧붙이지 않았던가요? 런던 경찰청 본부 스코틀랜드 야드 국장을 마주하고 레이디 몰리가 한 당돌한 발언이었다. 곁에 서 있던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만 국장은 왠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국장이 실제로 레이디 몰리가 요청한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제 레이디 몰리가 프린 씨의 미니어처 도난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게 확실시되었다. 제4장. 약 7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레이디 몰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들떠 보였다.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스코틀랜드 야드는 통지문을 보낸 후 많은 답장을 받았어요, 메리. 그리고 국장은 아직도 내가 완전히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자신들이 잉글하트 미니어처 8개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부다페스트 미술관 측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석 달 전 보낸 첫 번째 통지문에 관해선 대답해줄 사항이 없었죠. 그 잉글하트 컬렉션은 사적인 출처를 통해 약 2년 전쯤 구입된 것이었으니까요. 네, 2년 전이라면 프린시 잉글하트 미니어처는 블래틀리 하우스 저택에 있었죠. 병석에 누운 프린시가 그걸 장난감인 양 매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면서요. 나는 레이디 몰리가 대체 무슨 의도로 부다페스트 미술관을 언급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나도 알아요. 마이 레이디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시려는 건가요? 우리는 브라이튼으로 함께 갈 거예요, 메리. 당신도 나와 함께 프린 미니어처의 미스터리를 풀어보죠. 전 어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길 간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지. 나는 당황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네, 우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이해가 안 될 테죠. 그날 오후 우리는 브라이튼으로 갔고 메트로폴 호텔에 숙소를 얻었다. 나는 그녀가 태생부터 레이디 신분이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처음부터 믿어왔지만 가는 곳마다 그녀가 수많은 지인과 지식인 친구들과 친분을 주고받는 걸 확인하고선 꽤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몰리. 당신을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세상에 정말 행운이에요. 그들 모두 이렇게 레이디 몰리를 반겼다. 그녀는 마치 그 모든 사람들과 평생 알고 지내온 것처럼 웃으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가 스코틀랜드 야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챘다. 브라이튼은 생각만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어서 도시의 패셔너블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요리사가 쉬는 날이면 메트로폴 호텔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을 찾곤 했다. 우리가 호텔에 머문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였다.
레이디 몰리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 팔 위에 얹었다. 뒤를 좀 돌아보겠어요, 메리. 당신이 앉은 왼쪽 편으로. 아, 지금 말고 잠시 뒤에. 저쪽 테이블에 2명의 신사와 2명의 숙녀분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이클 스테인 경과 그의 아내 레이디 스테인, 그리고 짙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숙녀는 프리인 부인, 옆이 그녀의 아들 라이오넬 프린 씨예요. 나는 가능한 빨리, 하지만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고 곧 브래틀리 하우스 드라마 속의 메인 캐릭터들을 발견한 후 그들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레이디 몰리는 지난 며칠간 명랑하고 쾌활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그녀가 저녁 식사 내내 유달리 조용하고 골똘히 몰두한 태도를 보였기에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눈치챘다. 저녁 식사 후 레이디 몰리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라운지 쪽으로 거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미 그 4명의 신사숙녀가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 매우 가까운 테이블에 우리가 마실 커피를 가져다 놓도록 해두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들 테이블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였다. 레이디 스테인이 레이디 몰리를 알아보고 유쾌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 경은 기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말을 건넸다. 우리는 곧 그들 가까이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다양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들었다. 대화는 무르익었고 어느새 예술 관련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거기에 모여든 지인 중 하나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미술부서 관리인인 앤서니 트루스콧 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앤서니 경이 미술품 이야기를 시작하자 레이디 몰리가 말했다. 저는 지금 미니어처에 푹 빠져 있어요. 나는 갑작스런 레이디 몰리의 발언에 놀랐지만 가능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레이디 몰리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 컴패니언 메리 그라나드 양과 저는 희귀한 잉글아트 미니어처를 구입하기 위해 유럽 전체를 여행하는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앤서니 경이 말했다. 그래, 어떻게 놀라운 것을 좀 발견하셨나요? 네, 확실히 몇 가지 희귀한 작품을 발견했어요. 레이디 몰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메리? 우리가 부다페스트 미술관에서 구입한 2개의 잉글아트 미니어처 말이에요. 그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독특하답니다. 잉글아트 미니어처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요. 앤서니 경이 놀라며 말했다. 난 유럽 대륙 주요 도시 대부분의 예술품 컬렉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헝가리에서 그런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선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만. 아, 부다페스트 미술관은 그것들을 불과 2년 전에 구입했고 최근에야 공개했다네요. 레이디 몰리가 대답했다. 8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미술관 회계감사관 풀스키 씨가 나에게 기뜸해줘서 그 존재를 알게 됐죠. 그가 말하길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영국인 수집가로부터 그것들을 2년 전에 구입했다더군요. 그는 헝가리가 그 컬렉션을 소장하게 된 걸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지만 당시 큰 비용을 지불했다더군요. 그때 소모한 미술관 재정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풀스키 씨는 그 잉글아트 미니어처 8개 중 2개를 제가 구매하는 걸 허락했답니다. 물론 저도 엄청난 액수를 지불했지만요. 레이디 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나는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마치 숨이 탁 막혀내는 듯한 소리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돌아보니 레이디 몰리가 연출해낸 이 압도적인 대화를 동그래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프린 부인이 보였다. 제가 구입한 작품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레이디 몰리가 앤서니 경에게 말했다. 1~2명의 외국 감정가들이
제가 구입한 2개의 미니어처를 보더니 현존하는 것 중에 최고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메리, 부탁인데 제 방으로 가서 내 드레이싱 케이스 맨 아래에 있는 봉인된 작은 패키지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나 또한 여기서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눈치챈 나는 그녀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녀의 호텔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의 가방 속에서 작고 납작한 패키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손에 들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레이디 몰리의 객실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그때 갑자기 짙은 검은 옷을 입은 키 크고 우아한 여성과 마주쳤고 이내 그 여성이 프리인 부인임을 알아보았다. 메리 그레나드 양이죠. 그녀가 흥분한 듯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내 대답을 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녀는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레나드 양, 명확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비참하고 성심에 빠진 여자의 말이니 제 삶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패키지의 내용물을 보는 잠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내가 그 패키지를 처리하는 걸 허락한다면 당신에게 200파운드를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프리인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묶음을 꺼냈다. 나는 머뭇거렸다. 그건 내가 프리인 부인의 요청에 응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 귓가에 들려온 유쾌한 목소리가 그때 내게 전달한 말로 인해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잠시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원한다면 그 돈을 받아도 돼요, 메리. 그 패키지를 부인에게 건네주는 걸 제가 기꺼이 허락하죠. 드렉투아르 드레스를 입은 레이디 몰리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복도에 서 있었다. 어두운 복도 너머에서 행킨 형사의 모습도 보였다. 어느새 우리 쪽으로 다가온 레이디 몰리가 내 손안에 든 패키지를 가져가 프리인 부인에게 내밀었다.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열까요? 레이디 몰리가 말했다. 프리인 부인은 돌처럼 굳은 채 미동 없이 서 있었다. 레이디 몰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패키지의 봉인을 떼어내고 안에서 평범한 흰색 판지 몇 장과 얇은 성냥갑 조각을 꺼냈다. 저런. 레이디 몰리가 프리인 부인에게 눈을 고정한 채 그 판지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200파운드는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을 보는 데 쓰기엔 너무 큰 액수로군요. 그럼 이건 저속한 속임수였군요. 프리인 부인이 화가 난 듯 소리쳤다. 네, 확실히 속임수였답니다. 마이 레이디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속하다라.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해주시니 우리로선 기쁘네요, 프리인 부인. 당신은 그 저속함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고 말았으니까요. 이제 어쩌려는 건가요? 스코틀랜드 야드 국장에게 보고해야죠. 레이디 몰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경찰 모두는 프리인 미니어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빨리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난을 받아왔으니까요. 당신도 그 진실을 알지는 못해. 프리인 부인이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아니요, 난 잘 알고 있어요. 레이디 몰리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년 전 당신의 아들인 라이오넬 프린 씨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죠. 고지식한 아버지에겐 감히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커다란 부채. 어리석은 사업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당신의 아들을 어머니인 당신만큼은 구제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당신은 어떻게든 아들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 않아 당신의 남편이 첫 번째 뇌졸중으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건강을 잃고 남편은 의기소침해졌고 남편을 위로하고자 블래틀리 저택으로 저명한 프랑스인 감정가 무슈드 콜린빌이 방문하기도 했죠. 미니어처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드 콜린빌 씨와 루브르 박물관 위원회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죠. 그리고 당신 머릿속엔 다소 위험하긴 해도 꽤 괜찮은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남편 프린 씨의 지력과 시력은 꽤나 손상되었습니다. 왕립 아카데미에 직접 그린 수채화를 몇 차례에 걸쳐 전시한 경력이 있을 만큼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던 당신은 남편의 귀중한 미니어처를 조심스럽게 모사해 복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사본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예술작품이었고 프린 씨의 당시 정신상태는 그 모사품을 진품이라고 믿기에 충분했고요. 무사히 다음 단계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과 접촉해 진품 미니어처 8점을 판매하는 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신분과 이름을 속이고 영국의 한 수집가로 변신해 성공적으로 잉글하트 미니어처를 판매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 헝가리 미술관에서 남편이 소유했던 작품을 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란 걸 간파한 제법 영리한 계획이었어요. 영국인들은 헝가리 호텔에선 결코 하룻밤 이상 머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세 번째 발작을 일으켰고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밤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조만간 오픈될 테고 필연적으로 조카 제임스 하이엠 씨에게 여러 예술품 컬렉션과 함께 미니어처 소장품이 유산으로 전해지겠죠. 그 전에 무엇보다 작품의 진품 여부를 검인하는 과정이 곧 닥칠 거라는 걸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조품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게 두려워진 당신은 서둘러 블래트리 하우스 저택에서 일어날 강도 사건, 그 교묘한 연극 한 편을 연출하기로 마음먹었죠. 당신은 집사 칩스의 저녁 루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니어처 케이스를 서재에 가져다 두라고 직접 지시해 두었으니 집사는 습관적이다시피 서재문을 잠글 것이라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을 테죠. 당신은 남편의 생명 위태롭던 그날 밤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곁을 지키는 듯하다 깊은 밤 홀로 조용히 1층 서재로 들어갔을 겁니다. 잉글하트 미니어처가 침입한 강도에 의해 그날 밤 도난당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죠. 서재 셔터를 올리고 창문 하나도 열어두었죠. 그리곤 다시 서재문을 잠그고 가짜 미니어처를 들고 나와 어딘가 숨겨두었을 겁니다. 다음날 늦은 오후 당신은 집사에게 놀란 척하며 미니어처의 행방을 물었고 저택 전체는 동요하죠. 강도 사건으로 확실시하기 위해 경찰도 불러들었죠. 2년 전 당신이 스스로 제작한 가짜 잉글하트 미니어처를 저택 어디에 꽁꽁 숨겼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스코틀랜드 야드 경찰이 곧 찾아낼 겁니다. 수색을 위해 저택으로 출동할 예정이니까요. 겁에 질린 듯 짧은 비명을 지르며 프린 부인이 재빨리 돌아서 달렸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레이디 몰리의 행동이 더욱 민첩하고 빨랐다. 레이디 몰리는 다소 온화해진 표정으로 프린 부인의 손목을 지그시 잡았다. 그리곤 부드럽게 말했다. 프린 부인, 좋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야드는 당신이 자백해준다면 무척 기쁠 겁니다. 당신의 고백만이 우리 경찰의 과실, 존재하지도 않던 도난 사건의 범인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과실을 말끔히 씻어내줄 수 있어요. 그 진실된 고백만이 범죄의 실제 의도 또한 명쾌히 밝혀주어 당신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프린 씨 미니어처의 상속자인 제임스 하이암 씨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죠.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전액 금전적 보상을 해주세요. 조카에게 늘 호의적이었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 삼촌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고인이 된 분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라도 조카 제임스 씨 역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프리인 부인은 처음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다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내 누그러진 듯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레이디 몰리의 친절한 눈빛을 지그시 바라보다 레이디 몰리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요.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프리인 부인은 그 말을 남긴 후 천천히 복도를 걸어나갔고 레이디 몰리는 복도 저편에 서 있던 형사 행킨을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그녀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보죠, 행킨 형사님. 어머니의 고백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스코틀랜드 야드는 프리인 부인의 자백을 얻어냈다.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미니어처 상속자였던 조카 제임스 하이암 씨와 원활하게 상속 문제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프리인 미니어처의 미스터리는 서서히 대중에게서도 잊혀져 갔다.